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성공이나 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달콤한 결말이 있는 동화도 아닙니다. 이건 믿음, 조용한 희생, 그리고 노년의 눈물과 고독을 대가로 얻은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단 하나의 거짓말이나 순간의 실수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가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저는 한때 사랑과 인내심만 있으면 가족은 항상 평화로울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신뢰한 사람들은 절대 저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가 믿었던 모든 게 비누방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저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배신을 조용히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진실을 직면하고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을 내리는가? 저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을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건 제 집에서 고독해지는 길일 수 있지만 모든 것에 앞서는 소중한 것, 명예와 신뢰를 지키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눈물을 자아낼 뿐만 아니라 가족과 신뢰라는 단어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생각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부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세요. 제 이야기 어딘가에 분명 여러분 자신을 위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김영자라고 합니다. 올해 76살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제 삶에는 고독한 그림자와 옛 추억만 남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남편을 잃은 초반에는 제가 견딜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50년 이상 함께 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모든 게 그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젊은 시절, 전쟁과 굶주림의 시대에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하며 조금씩 돈을 모아 이 3층 집을 지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집에 앉아 여러분께 모든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은 날들을 선명히 기억합니다. 남편은 항상 새벽 4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늦은 밤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부탁받은 옷을 재봉해 조금이라도 돈을 벌었습니다.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밤을 새웠는지. 모든 건 우리 아들을 위한 따뜻한 집을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이 완성된 날도 기억합니다. 남편은 웃으며 그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여보, 이제 여기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자. 언젠가 아들에게 아내와 아이가 생기면 여기서 모두 모일 거야. 나이 들어도 이 집에서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들리면 좋겠네. 그의 말을 듣고 저는 솟아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도 제 삶이 영원히 평온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누구에게도 알 수 없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고요함이 주위를 감싸고 벽시계의 똑딱 소리와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 울립니다. 몇 번이나 제사상 앞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보, 이제 나 혼자야. 이 집은 너무 넓고 너무 춥다. 저는 남은 인생을 고독하게 보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소중한 아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같이 살아요. 이 집은 엄마 거예요. 혼자 있는 건 불쌍해요. 아들의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혼자가 아니야. 아들이 곁에 있으면 앞으로의 나날은 따뜻할 거야. 그래서 저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 저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며느리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 집에 들어와 태양처럼 빛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고
저는 미소 지으며 마음에 맹세했습니다. 영자야, 이제 가족이 더 완전해지네. 아들에게 착한 아내가 생겨서 난 만족해. 그날 며느리가 제게 깊이 고개 숙여 말한 것도 기억합니다. 달콤하고 예의 바른 목소리로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 말에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너희 둘이 사랑하고 사이좋게 살면 그걸로 난 기뻐. 결혼 초반 며칠 동안 저는 정말 착한 며느리를 만났다고 믿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녀는 내려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천천히 쉬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미 익숙하니까.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진심 어린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님. 어머님은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이제부터 제가 돌볼게요. 그 말은 따뜻해서 제 마음은 행복으로 떨렸습니다. 식사 때마다 그녀는 제게 세심하게 신경 써주었습니다. 피곤해서 많이 먹기 싫을 때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조금밖에 안 드시는 건 피곤해서예요? 죽을 끓여 드릴까요? 그 배려를 보고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보, 멀리 계시지만 이제 안심하시겠네요. 우리 아들은 정말 행운아야. 추운 겨울밤, 그녀는 제게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따뜻한 옷 입으세요. 감기 걸리면 안 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냥 미소 지으며 눈물이 고일 뻔했습니다. 이렇게 효성스러운 며느리가 있다는 게 제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세상을 떠나면 이 집도 평생 모은 돈도 아들과 며느리에게 남기자. 둘이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며 제 마지막까지 돌봐주면 그걸로 충분해. 한가한 시간에는 3층 창가에 서서 작은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옛날에 남편과 심은 무궁화 꽃이 지금은 선명하게 피어 있습니다. 산들바람 속에서 남편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여보, 지금 충만해.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응, 당신 정말 만족해. 그리고 남은 인생이 이처럼 평온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착한 미소 뒤에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항상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행복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작은 균열이 있고 작은 바람만으로 모든 게 무너져 버립니다. 처음에 평온한 날들 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공한 아들의 착한 며느리, 넓은 집에 활기찬 웃음소리. 여기가 제 마지막 장소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에게 둘러싸여. 그러나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건 한밤중의 사건으로부터였습니다. 이전에는 며느리가 늦게 귀가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이 끝나면 바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된 지 반년쯤 지나서부터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 기간이라면 야근은 어쩔 수 없다고.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바빠. 그녀는 평소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사에 새 프로젝트가 있어서 야근이 계속돼요. 어머님, 먼저 주무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근면한 애야. 이렇게 열심히 하니 아들에게 곧 좋은 생활이 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그녀를 더 사랑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점점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한밤중 가까이 그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전화할까 했지만 폐가 될까봐 거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테이블 위의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며느리가 외출할 때 테이블에 놓아둔 전화기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화면이 빛나고 한 줄의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보고 싶어. 내일 또 만나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조여들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 전화기에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아마 친구들끼리 장난일 거야. 착각일 수 있어. 눈을 비비고 다시 잘 보았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메시지는 차갑게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멍하니 앉아 밖에서 세차게 내리는 비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계바늘 소리가 하나하나 귀에 꽂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백 개의 의문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이 애는 내 며느린데 왜? 어쩌면 내가 의심하는 게 잘못일 수 있어. 친구일 뿐이야. 그렇지? 그러나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주의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모든 게 제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걸. 밤에 외출할 때는 항상 단정한 옷차림으로 제대로 화장하고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근으로 일하러 가는 거라면 그렇게 예쁘게 할 필요 없는데. 몇 번인가 주저하며 물었습니다. 얘야, 좀 무리하는 거 아냐? 가끔 일찍 돌아와 집에서 쉬는 게 어때? 그녀는 다시 웃으며 평소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미 익숙해졌어요. 안심하세요. 남편 빚을 빨리 갚고 싶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불안한 감정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같았습니다. 저는 방에서 문이 조용히 열리고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박 가로등 아래에서 점점 사라지며 제 마음에 차가운 공백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눈을 뜬 채 어둠 속에서 격렬하게 뛰는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아들에게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틀릴 수 있다는 생각에 한마디로 가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공포. 저는 자신에게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영자야, 증거 없이 서둘러 결론 내리지 마. 어쩌면 모든 게 오해일 수 있어. 하지만 솔직히 말해 어머니의 직감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게 제 가슴을 괴롭혔습니다. 저는 밤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을 보내며 자문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 아들에게 말해야 해? 아니면 침묵할까? 하지만 침묵하면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저는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모든 걸 바꾸는 밤이 왔습니다. 그날은 폭우가 내리고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시계는 10시를 넘겼지만 아들은 일로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집에는 저와 며느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딘가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몸에 딱 맞는 원피스를 입고 제대로 화장하고 좋은 향수의 냄새를 풍기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참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 비가 심하니 집에 있지? 그녀는 돌아보며 어색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손님과 약속이 있어요. 조금만 다녀올게요.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서둘러 현관을 나서 빨간 우산을 크게 펴고 비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평생 마음이 쉬지 못할 거야. 그렇게 해서 평생 처음으로 저는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했습니다. 비옷을 입고 차가운 빛 속에서 조용히 그녀의 뒤를 쫓았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얼굴에 맞아 아팠습니다. 저는 가로등 기둥에 몸을 숨기며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가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낯선 작은 호텔 앞에서 멈추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호텔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와 그녀를 안았습니다. 둘은 웃으며 교환하는 시선은 남편에게 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비소리는 마치 제 심장을 찢는 듯 했습니다. 추위도 느끼지 못하고 다리가 떨리고 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손을 늘어뜨린 채 마음은 텅 비었습니다. 그날 밤 제사상 앞에 앉아 계속해서 새벽까지 남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이대로 눈 감으면 가족을 무너뜨릴 거야. 그 비의 이 밤 모든 걸 보고 돌아온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흠뻑 젖은 비옷은 몸에 찰싹 달라붙어 옷을 갈아입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남자의 팔에 몸을 기대는 며느리의 모습. 마치 심장에 찔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지친 몸으로 의자에 앉아 차가운 테이블에 손을 짚었습니다. 천장에 제사상 남편 사진을 보니 그가 연민의 눈으로 저를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은 비방울의 짠맛과 섞였습니다. 여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말하면 아들은 얼마나 상처받을까? 하지만 침묵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괴로울 거야. 저는 하룻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든 영상이 슬로모션 영화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아들이 처음 그녀를 집에 데려온 날, 그녀는 예의 바르게 고개 숙여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마음 깊숙이 그녀를 믿고 남은 인생 모두를 맡기려 했습니다. 겨울 추운 밤, 그녀가 담요를 덮어주고 제 아픈 등에 오일을 발라준 날들. 웃음소리로 가득한 식사 시간. 지금은 모든 게 산산조각 나서 가슴이 조여듭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온을 가장하고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이 넓은 집에는 저와 그녀뿐. 부엌으로 내려가니 그녀는 평소처럼 미소 지으며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저는 가슴에 아픔을 삼키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아침 먹고 가. 저는 손에 든 찻잔에 차를 따르니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소리를 질러 당장 모든 진실을 폭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구석이 저를 멈췄습니다. 영자야, 아직 때가 아니야. 진정해. 소란 피우면 아들이 마음 아플 거야. 이 가족이 무너질 거야.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영원히 침묵할 수 없다는 걸. 저는 몇 번이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먼저 대화를 해야 한다고. 분노가 아니라 남은 이성 모두를 써서. 어느 아침 아들이 출근하고 부엌에는 저와 그녀뿐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앉아 눈앞에는 그 비의 밤에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오니 저는 얼굴을 들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너 할 얘기가 있어. 그녀는 주저하며 약간 당황한 눈빛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미소 지었습니다. 네, 뭐예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한테 말하고 싶은 거 없어.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는 평소처럼 일하러 가는 거예요. 저는 말없이 그냥 사진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 사진에는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보고 눈을 크게 뜨고 눈물이 번졌습니다. 의자에 무릎 꿇고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목소리는 막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거기 앉아 분노, 괴로움, 실망의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소리 지르지도 물건을 부수지도 않고 그냥 뼛속까지 피곤한 기분만 있었습니다. 부탁이야. 왜? 너는 알아? 이 일이 남편 귀에 들어가면 이 집이 어떻게 될까? 그녀는 고개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한 건 알아요. 부탁해요. 그이한테 말하지 마세요. 가족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요. 약속할게요. 이제 그만둘게요. 속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부탁해요. 그이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눈물에 젖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 어깨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구석은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믿지 마, 영자야. 한 번의 배신은 평생의 배신이야.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시계 소리와 그녀의 흐느낌만 들렸습니다. 일어나 남편의 제사상으로 걸어가 한 줌의 향을 피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제게 힘을 주세요. 아들을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이 배신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어두운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애원하는 말이 머리에 울립니다. 부탁해요. 그이한테 말하지 마세요. 눈을 감고 눈물이 넘쳐 베개를 적셨습니다. 자문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 평온을 지키기 위해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영원히 오명을 숨기기 위해 침묵해야 할까? 하지만 용서하면 정말 반성할까? 무수한 의문이 마음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도 놀랄 결정이었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 아들에게 말하지 마. 하지만 모든 걸 원래대로 돌릴 순 없어. 나만의 방식으로 이 가족의 나머지를 지켜. 남편의 영정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이건 우리 아들을 위해서야. 가족의 명예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 결정이 앞으로 며칠 동안 이 집을 흔들 큰 전환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언젠가 자신도 잔인하다고 느낄 결정을 내려야 할 날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76살 여자가 이렇게 냉정할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일어난 일을 겪으며 이해했습니다. 깨진 신뢰는 결코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그날 밤 며느리의 눈물 어린 애원을 듣고 가슴이 조여들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꼭 감아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울렸습니다. 부탁해요. 그이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만둘게요. 속죄할게요.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인생 막바지에 가까워지며 사람의 본성을 알았습니다. 한번 배신하는 자는 다시 배신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 가면을 쓴 가족에 아들을 둘 수 없어요. 그 아들은 제 목숨처럼 사랑하는 아이로, 불행한 존재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가족을 무너뜨리지 않고 아들의 명예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가게에 오점을 남기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한 가지를. 유언장. 네, 유언장. 이전에는 모든 것, 이 3층 집, 통장, 기타 자산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남길 계획이었습니다. 조건은 둘이 제 마지막까지 돌봐주는 거,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모든 걸 주면 이 배신을 인정하는 게 됩니다. 그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한밤중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찬장을 열고 중요한 서류를 보관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흰 종이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노랗고 희미한 책상 등이 흰 종이에 빛을 떨어뜨리고 마른 제 그림자를 비추고 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획 한 획이 마음에 상처를 새기는 듯 했습니다. 분명히 썼습니다. 저 김영자는 완전히 제정신인 상태로 아래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전 자산의 70%는 고인의 이름을 딴 장학기금, 이철수 기금에 기부하여 고아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기회를 지원합니다. 나머지 30%는 제 손자에게 주고 18세가 될 때까지 수탁자가 관리합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한 푼도 상속하지 않습니다. 이 결정은 제가 미워해서가 아니라 가족의 신뢰를 배신하는 자에게 이 유산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줄을 쓰고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떨어져 종이 끝을 적셨습니다. 남편의 영정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제 같은 괴로움을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선택지가 없어요. 적어도 이걸로 하나만 지킬 수 있어요. 가족의 명예예요. 다음 날 아침 오랜 지인인 가족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가슴은 어지러웠습니다. 최 변호사님, 바로 집으로 와주세요.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어요. 저쪽 목소리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그냥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자님. 오늘 안에 가겠습니다. 오후에 변호사가 왔습니다. 응접실에 앉아 모든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잠시 주저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제 요구대로 새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공식 서류에 서명할 때 손이 떨렸습니다. 제 일부를 잘라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명이 종이에 닿는 순간 어깨에 짐이 내려간 듯 했습니다. 눈을 감고 한숨을 쉬며 마음에는 단 하나의 말만 있었습니다. 끝났어. 모든 게 정해졌어. 그날 저녁 가족이 식사를 둘러 앉으니 며느리는 평소처럼 미소 지며 말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녀는 친절하게 제게 생선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건강하세요.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목구멍에 쓴 밥을 삼켰습니다. 만약 그녀가 알면 며칠 후 그녀가 꿈꾸던 모든 재산이 완전히 손에서 사라질 걸. 그 미소가 아직 유지될 수 있을까? 밤이 되자 혼자 제사상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저는 작은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여보, 이게 잘된 걸까요? 너무 잔인한가요? 하지만 이걸 하지 않으면 안전히 잠들 수 없어요. 그 후의 날들 저는 침묵 속에서 지냈습니다. 새 유언장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관찰하며 그녀가 변하기 시작한 걸 느꼈습니다. 제 돌봄을 더 잘하고 착한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그게 마음의 후회에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오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들에게 말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볼수록 이 결정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준비해 주세요. 가족 모두 앞에서 유언장을 발표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련하겠습니다. 발표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밖 바람 소리를 들으며 잠을 했습니다. 내일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볼 용기가 있을까? 그는 날 미워할까? 하지만 해야 해. 아들을 위해, 손자를 위해,
그리고 명예를 위해. 다음 날 아침,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집에 들어오니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책상에 앉아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했습니다. 그들의 기대 어린 눈을 보고 곧 집안의 평온이 무너질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화로웠던 집이 순간 숨막히게 되는 걸 본 적 있나요? 단 한 장의 차가운 말의 종이 조각이 모든 시선의 색을 바꾸고 모든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순간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진실이 드러나 3층 집 전체가 무서운 고요에 휩싸인 그 순간을. 그날 아침은 잿빛 하늘이 덮고 바람이 창틈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랜 나무 테이블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모으고 난방이 들어있음에도 떨릴 만큼 추웠습니다. 눈앞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목숨보다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단정한 흰 셔츠를 입고 밝고 정돈된 얼굴로 저를 신뢰의 눈빛으로 봅니다. 며느리는 평소대로 착한 미소를 띠고 무릎에 손을 놓고 순종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뭐가 있는지는 저만 압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어지러운 심박을 억눌렀습니다. 변호사의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영자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요청에 따라 유언장의 공식 발표를 위해 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며느리의 눈에 이상한 빛이 깃드는 걸 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 아들에게 눈을 돌리고 기대에 찬 동공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자신이 듣고 싶은 달콤한 말을 들을 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재산은 둘의 것이 될 거야 라고. 그녀는 몰랐습니다. 몇 분 후 그녀의 세계가 무너질 걸. 변호사가 가방을 열고 한 묶음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방의 고요 속에서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눈으로 쫓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영자야, 이 길을 선택했다면 더 이상 떨지 마. 해라. 아들을 위해, 손자를 위해, 가족의 명예를 위해. 변호사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 김영자는 제정신인 상태로 아래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전 자산의 70%는 이철수 장학기금에 기부하여 고아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기회를 지원합니다. 나머지 30%는 제 손자에게 주고 18세가 될 때까지 수탁자가 관리합니다. 아들과 그 아내는 한 푼도 상속받지 않습니다. 이 결정은 제 최종 선택입니다. 그 순간 방은 소리 없이 폭발한 듯 했습니다. 저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지다. 다음 붉어지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거의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하세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장난이죠. 저는 그대로 앉아 계속 그녀를 보았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차가웠습니다. 장난하냐? 진심이야. 그리고 이게 제 마지막 결정이야. 아들은 그때 마치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아내를 보며 눈에 혼란과 불안이 넘쳤습니다. 엄마, 왜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있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깊게 찔린 듯 아팠습니다. 저는 손을 세게 쥐고 손톱이 살에 파고들 만큼이었습니다. 아들을 안아주며 아무 잘못 없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됐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한편 며느리는 전에 저에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애원할 때와 달리 울지 않았습니다. 분노로 가득 차고 제 앞에서 보인 적 없는 원한의 빛이 그녀의 눈에 깃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항상 어머님을 돌봤어요. 일도 희생하며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이런 짓을 하세요?
대체 왜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목소리를 낮춰 한마디 한마디 무겁게 던졌습니다. 너는 내 신뢰를 배신했으니까. 가족의 신뢰를 배신했으니까. 신뢰가 사라졌을 때 그걸 되찾을 재산은 어디에도 없어.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한 걸음 물러서며 아들을 도움을 청하듯 보았습니다. 들었어? 뭐라고 좀 해. 이건 불공평해. 어머님께 이런 짓을 하게 둘 수 없어. 아들은 눈물 어린 눈으로 저를 돌아보며 엄마, 모르겠어. 배신이 뭐야? 아내가 뭐 잘못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폭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실이 드러나면 아들의 마음이 산산조각 날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그냥 목이 메여 말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어. 그냥 이해해줘. 난 증오로 이 결정을 내린 게 아니야.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자에게 전 재산을 줄 수 없었을 뿐이야. 며느리는 소리 지르며 울었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야, 인정 못해. 소송할 거야. 나는...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변호사가 차분히 유언장을 테이블에 놓은 후 멈췄습니다. 또렷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올바르게 작성되었으며 영자님이 돌아가신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인의 의사가 없으면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예, 저는 눈물이 흐려지며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아내를 믿지 못하는 거야? 엄마, 변했어. 저는 돌아보며 그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한 게 아니야. 그냥 아직 모르는 게 있어. 아마 영원히 모르게 하고 싶은 것도. 하지만 기억해. 난 널 사랑해. 언제나 사랑해. 아들은 울며 무너져 제 곁에 무릎 꿇고 늙은 어머니의 가느다란 어깨를 안았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걸. 그날 집에는 더 이상 웃음소리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창에서 불어들고 희미한 흐느낌만 내 벽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방으로 올라가 오랫동안 혼자 지냈습니다. 정원의 무궁화 붉은 꽃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영자야, 이 길은 외로워. 하지만 적어도 하나는 지킬 수 있어. 그건 명예야. 폭풍 후 하늘은 맑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폭풍이 있습니다. 그건 조용히 고통을 새기고 숨쉬는 것조차 무겁게 합니다. 유언장이 발표된 이래 이 집에는 웃음소리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밤 냄새도 그때처럼 피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고요가 지배하고 마치 벽조차 저를 탓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벽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침은 변함없이 움직이는데 제게는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계단을 걷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무겁고 느린 걸음으로 아들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야위고 충혈된 눈입니다. 그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제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소리 나지 않는 흐느낌을 참기 위해 입술을 세게 물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아, 슬퍼하지 마. 엄마는 모든 걸 네 위해 한 거야. 그러나 그 말은 목에서 막혔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 숙여 떨리는 손을 세게 쥐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더 이상 웃지 않고 어머님이라고 달콤하게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제 곁을 지날 때는 그냥 재빨리 고개 숙이고 차가운 시선은 칼날 같았습니다. 때때로 그 시선이 저를 뚫어지게 보며 예의의 조각도 없이 오직 증오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저는 모든 꿈을 무너뜨린 존재라는 걸. 그러나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느끼면서도 옳다고 믿은 길을 갔습니다. 발표일로부터 사흘 후 마침내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밤 차가운 밥이 테이블에 있을 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미리 한마디도 안 한 건 왜야? 저는 얼굴을 들고 그 눈을 보았습니다. 그 동공은 옛 남편의 눈과 닮아 착하고 성실하고 지금은 깊은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아들아, 미리 말할 수 없었던 걸 사과할게. 하지만 이유가 있어. 지금은 아직 말할 수 없지만 엄마는 원한으로 한 게 아니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한 거야. 지킨다고? 이렇게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지킨다는 거야? 며느리가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 그녀는 사사흘째 울고 있어. 저는 말을 잃고 눈물이 넘칠 뻔했지만 바로 닦았습니다. 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울어. 돈을 잃어서 우는 거지. 후회 같은 건 안 해. 그러나 삼켰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마음을 상처 주지 못하겠어요. 작게 말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어. 그걸 말하면 넌 100배 상처받을 거야. 부탁해. 강요하지 마. 분명 언젠가 이해해 줄 날이 올 테니까. 그는 침묵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윽고 일어나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등은 문 그늘에 숨고 저는 혼자 차가운 부엌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원으로 나가 남편과 제가 심은 무궁화 꽃밭 앞에 섰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진홍색 꽃잎에 걸리고 밤 안개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나는 외로워. 아들은 화내고 며느리는 미워해. 하지만 나는 다른 길밖에 갈 수 없었어. 당신과 나눈 약속은 지킬게. 가족의 명예를 지킨다고. 다음 날 정원 손질을 하고 있으니 집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 당신은 내가 계속 참을 거라고 생각해. 다 어머님 때문 아니야. 나는 충분히 했어. 계속 참아왔는데 이런 결말이야. 아들의 막힌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부탁해, 진정해. 엄마의 결심은 확고해. 돌아갈 수 없어. 돌아갈 수 없어? 당신은 그냥 도망치는 거지. 나와 아이를 버리는 거야. 너무해. 그녀가 소리치고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정원 밖에서 멍하니 서서 손에 든 물뿌리가에 손잡이를 쥐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찔리는 듯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잃은 건 네 탓이지 엄마 탓이 아니야.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서서 희미해지는 햇살을 보며 눈물이 비처럼 흘렀습니다. 그 후의 날들, 집 안 공기는 긴장으로 팽팽하고 한마디가 폭발의 도화선이 될 듯했습니다. 며느리는 완전히 변해 착함의 가면은 없어지고 차가운 눈과 말이 칼날처럼 찔렀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아니면 누가 가져다 줄까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에 저는 미소 지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등을 돌려 쓴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분명히 들렸습니다. 더 이상 못 참아. 당신 말대로 그분은 제멋대로야. 어떻게든 해야 해. 저는 문 그늘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당신, 그건 아마 아들이 아니었어요. 다시 깊은 고통이 가슴에 스쳤지만 자신에게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영자야, 내 결정은 틀리지 않아. 일주일 후 며느리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차가운 말만 남겼습니다.
당신은 어머님과 사이좋게 살아. 나는 더 이상 못 참아.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는 마치 결혼 생활의 끝 신호 같았습니다. 아들은 침대에 무릎 꿇고 머리를 안았습니다. 저는 달려가 어깨에 손을 놓았지만 그는 그것을 뿌리쳤습니다. 눈물 어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만족해. 이제 집도 엄마도 혼자야.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차 엔진 소리가 밤 어둠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넓은 집에 혼자 앉아 바람이 창을 흔드는 소리만 울립니다. 어둠이 저를 삼키고 눈물이 차가운 마루를 적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어 일기를 꺼냈습니다. 흰 페이지가 눈물에 번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썼습니다. 영자야, 너는 옳은 일을 했어. 하지만 대가는 너무 커. 가족은 무너지고 아들은 집을 나갔어. 며느리는 너를 원망해. 하지만 돌아갈 수 있어도 너는 똑같이 할 거야. 왜냐하면 신념은 한 번 잃으면 두 번 다시 되찾을 수 없으니까. 일기를 닫고 남편을 위해 향 한 대를 피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희미하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여보, 강하게 있어. 저는 얼굴을 들고 남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강해질게. 혼자라도. 한문이 닫히면 모든 게 어둠에 삼켜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인내심 있게 있으면 길 끝에 작은 빛이 보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들을 겪었습니다. 아들은 가슴에 분노를 안고 이 집을 떠났습니다. 며느리는 사라져 차가운 공백을 남겼습니다. 그 무렵 저는 이 3층 넓은 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웃음소리가 울렸던 곳에서 지금은 발소리가 길게 울릴 뿐. 몇 시간이나 남편의 제사상 앞에 앉아 자문했습니다. 영자야, 너는 틀렸어. 너무 잔인했어. 그러나 그 밤 며느리의 거짓 눈빛과 말을 떠올릴 때마다 자신에게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아니야, 틀리지 않았어. 그냥 대가가 너무 컸을 뿐이야. 저는 매일 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탄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예에 기반한 결정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하고 자신에게 말하기 위해. 그럼에도 마음 깊숙이 하나의 걱정이 남았습니다. 손자의 미래예요. 그 아이는 무죄예요. 부모를 선택하지 않고 어른들이 만드는 풍파를 모릅니다. 맑은 동공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맹세했습니다. 영자야, 모든 걸 잃어도 그 아이만은 지켜야 해. 다른 길이 있을 거야. 어느 아침 저는 3층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자를 위해 남겨둔 곳입니다. 새벽빛이 창에서 들어와 작은 정리된 침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파란 이불에 손을 놓고 떨었습니다. 처음 방을 뛰어다니며 웃던 손자의 모습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눈물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에게는 밝은 미래가 어울려요. 그날 저는 변호사 최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바로 재산을 자선기금으로 옮기고 신탁도 손자를 위해 시작하고 싶어요. 그는 주저하며 정말 괜찮으신가요? 이건 취소할 수 없어요.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충분히 생각했어요. 부탁해요. 사흘 후 마지막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이번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사인 후 펜을 닫고 최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끝났네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철수 장학기금이 공식 설립되었습니다. 나머지 30%는 손자를 위해 관리되며 18세가 될 때까지 보관됩니다. 저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기금 설립날
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작은식에 참석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렇게 쓰인 간판이 있었습니다. 이철수 장학기금, 고아 아이들의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저는 맨 앞줄에 앉아 반짝이는 아이들의 동공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작은 새처럼 제잘되며 뒤에 있는 폭풍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마침내 이 집, 이 돈은 헛되지 않았어. 새로운 꿈의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10살쯤 된 여자아이가 다가와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덕분에 학교 갈 수 있어요. 저는 그 맑은 동공과 작은 손을 잡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조용히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로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감사할 건 없어. 열심히 살아. 잘 배우고 누구의 신뢰도 결코 배신하지 마. 오후, 저는 옛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계단을 오르고 매일 아침 빛이 들어온 창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라도 제 행동이 누군가의 길을 비추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검소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으니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고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에 붉은 눈입니다. 엄마, 목소리는 쉰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뜨겁게 흘렀습니다. 그는 한 걸음 나아와 무릎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알았어. 엄마의 모든 건 가족을 지키기 위함이었어. 내가 바보였어. 저는 그를 안고 야윈 손이 떨었습니다. 아니야, 아들아, 사과할 건 나야. 빨리 말하지 못해서. 하지만 지금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에겐 손자도 있어. 미래도 있어. 오랜 시간 안고 오랜만에 느낀 행복의 온기를 상처받은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들과 함께 손자를 찾아갔습니다. 아이가 제 팔에 뛰어들어 밝은 웃음소리를 내는 걸 보고 눈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안고 속삭였습니다. 너,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하지만 남은 시간의 할머니는 너에게 돈이 아닌 가르침을 전하고 싶어. 믿는 마음을 결코 잃지 마. 믿음은 모든 것보다 소중해. 밖에는 황금빛 햇살이 길에 뻗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산들바람 속에서 남편의 속삭임이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여보, 마침내 옳은 일을 했네. 저는 미소 지으며 팔 안에 작은 손을 3개 쥐고 마음에 이상한 안식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친애하는 친구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분명 많은 분들이 물으실 거예요. 왜 제가 일부러 고독한 길을 선택했는지, 왜 용서하지 않고 눈 감아주며 평화로운 집을 지키려 하지 않았는지. 제가 그냥 말하고 싶은 건 한 번 잃은 신뢰는 2번 다시 되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의 명예라는 건 때때로 저 같은 늙은이의 고독과 맞바꿔 지켜야 하는 거예요.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긴 밤을 보내고 거울 속 그림자와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깨달았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건 3층 집도 아니고 수천만 원의 통장도 아닙니다. 자녀와 손자에게 남기는 교훈이야말로 사랑하는 자로부터 배신당하지 않는 믿는 마음을 영원히 지키는 거예요. 오늘 저는 혼자라도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재산이 욕심에 묻히지 않고 불행한 아이들의 꿈을 비추는데 쓰인다는데 진심으로 안도합니다. 그리고 제 손자는 완벽한 집은 없어도 밝은 미래를 맞이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여러분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더 소중히 여기고 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후회를 가져온다는 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그리고 항상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세요.